그런데 만약에 변호사가 의견서 먼저 제출할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의뢰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기관, 경찰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각색한 건 아닌가? 혹은 변호사가 이 사건 관계인에게,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에게 이렇게 진술하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라고 말을 지어내서 만들어준 건 아닌가 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우리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의견서는 언제 나가나요? 저는 언제 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변호인 의견서는 보통 경찰 조사 다음에 제출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인 의견서라는 게 뭘까요? 변호사가 그냥 써서 내는 서류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현재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한 서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변호사는 어떤 상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에서 중요한 거는요, 먼저 각각의 증거에 따라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는가 이거를 먼저 특정하고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는 어떤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나가는 게 형사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제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남편이 제 명품 가방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고민하겠죠. 절도인가? 횡령인가? 많이 고민할 겁니다. 변호사들은 이거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범죄 성립 안 됩니다. 왜죠? 친족 상도례라는 거기 때문에요. 배우자 간에는, 부부 간에는요, 절도라든가 사기라든가 횡령과 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견서 못 나갑니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사실관계가 하나만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결혼식은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제 명품 가방을 갖다 팔았습니다. 이러면은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친족 상도례가 어떻다, 사실혼 관계가 어떻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법리가 뭡니다. 이거를 고민하고 적용하기 이전에 사실관계가 어떻다라는 거를 특정하고 확정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증거를 제출할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 당사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변호사가 먼저 설명해 줄 게 아니라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인 사실관계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의견서 먼저 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소인 먼저 불러서 조사해보고 피고소인 불러서 조사해보고 그런 다음에 의견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가 의견서 먼저 제출할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의뢰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기관, 경찰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각색한 건 아닌가? 혹은 변호사가 이 사건 관계인에게,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에게 이렇게 진술하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라고 말을 지어내서 만들어준 건 아닌가 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우리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는 경찰 조사 전이 아니라 경찰 조사 후에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 거기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우리 진술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이 먼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의뢰인의 진술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진술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습니다. 증거 정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의뢰인이 했던 진술 중에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바로잡고 정정하고 의미를 더 명확히 하는 거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이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경찰 조사 후에 일반적으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될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본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거나 전문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일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 딱 1년 차였을 때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됐냐면요, 고철을 가지고 고물상에게 팔고 그 고물상이 그 상급 고물상에 팔고 이런 식으로 고철들이 쭉 모여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있어가지고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그러니까 조세를 포탈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차 검사인 제가 고철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철 시장에서 그들만이 사용하는 은어,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님이 먼저 의견서를 내신 거예요. 내가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의 변호사님이 먼저 의견서를 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시장 하에서 발생을 한 거지, 고철 시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사용하는 은어들이 뭔지, 여기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가격을 결정할 때 구매자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아니면 판매자가 더 우선순위, 누구한테 더 협상력이 강한지, 즉 누가 이 가격을 정하는지, 이런 어떤 그 사실관계와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충분히 의견서로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고, 제가 그 의견서를 먼저 본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더니 피의자가 하는 얘기들, 그 하는 진술들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그런 의견서를 제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고철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건 관계인이 와가지고 하는 여러 은어들, 그러니까 사건 관계인은 그런 은어들을 순화해서 표현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 언어 습관대로 얘기를 하면 경찰이, 검사가 당연히 이해할 거야 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호인의 의견서가 미리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사건 관계인의 진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피의자 신문조서가 불충분하게 작성됐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피의자를 오해하거나 피의자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가 없거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있다라고 잘못 판단이 된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야 되는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등장하는 인물이 4명 이상이어가지고 내가 그냥 가서 누굽니다 용성호가요, 김운찬이요, 임성열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등장인물이 누구고 서로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정리하는 거 하나 제출할 필요 있겠고요. 두 번째, 사건이 3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요, 역시나 간략하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특정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특정 업무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관습이라든가 특정 업무 분야에서 발생하는 그 시장의 특성 업무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그 영역에서 사용하는 은어라든가 단어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만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걸까요? 그 후에 의견서를 제출한 걸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경찰 조사 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딱 세 가지 경우, 등장인물이 4명 이상인 경우, 사건이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그리고 특정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이 사건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의견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